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8월 24일에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재밌는 거는 이 사회에서 그럴듯한 말, 뭐 기회균등 또는 공교육 정상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잘 살아보세, 이런 구호들을 내세워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거의 사기치는 정책이라는 것이 있지. 뭐 자사고 폐지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한다든지, 공교육 정상화 시킨다고 뭐 학종을 어떻게 하니, 수능을 학대를 하니, 이런 거 그때그때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할 때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이 정책한다는 사람들의 이 미사여구, 진짜 가만히 있으래 이렇게 쉽게 쏘가 넘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되는지 진짜 울고 싶거든요. 나오신 분 누구시죠? 연희동 이양입니다. 연희동 이양. 어이구, 오래간만에 나오셨군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의 완전히 타버린, 까맣게 타버린 분 누구세요? MC 이불입니다. MC 이불이에요. 아, 벌써 이불에서 그냥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 MC 역할을 하시긴 그러네요. 하세요.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나오셨어요? 조현병과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조현병과 관련된 사연요? 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EBS에 방송된 우리는 조현병 당사자입니다 프로그램 보셨나요? 최근에 조현병 관련해서 조현병 역주행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도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방송의 취지는 조현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초기에 조현병인 걸 알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나온 분들은 이른 나이에 조현병을 앓고 여러 번 병원에 입퇴원도 하고 지금도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마음이나 정신 쪽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도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었을 힘든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세하게 묻지는 않고 드문드문 들은 바로는 방송에 나온 것처럼 20대 초중반 때 조현병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입퇴원을 반복하고 또 퇴원해도 문제인 게 그분이 일을 하고 있어서 딸이 집에 와도 돌봐줄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심지어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게 정신과 양약이 소용없다 생각했는지 한 약등과 같은 대체의학으로 딸의 정신병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들은 바로 어느 약사가 말하기를 그 약을 먹고 개원해야만 조현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조현병은 엄마의 자궁에 있었을 때 잘못된 것을 먹어서 그러니 그걸 개원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분이 오죽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매달려서 딸을 치료할 생각을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학력이 짧은 분도 아니세요. 그저 조현병에 본인 마음도 몸도 탈진해서 그런 약팔이 얘기에 혹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제정신이 아니기도 한데 황심소에서 자주 말하는 발작적인 모습이요. 물론 지속적으로 환각과 망상을 보인다면 약으로 일단 진정해야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송에서 언급된 이정아 씨는 조현병을 앓기 전에 3D 애니메이션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정아 씨 그림을 보니 상당히 예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더라고요. 지금은 파도손이라는 정신장애인 인권단체 대표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짧게 언급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정아 씨가 처음 조현병을 앓게 된 게 업무 중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원 가서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궁금증은 방송도 그렇지만 당사자들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발생 초기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단순히 증상만 보고 조현병으로 진단 내리고 약을 준 것은 아닐까요? 방송에서는 조현병의 특징으로 환각, 환시, 환청, 우울증, 무기력감,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나오는데요. 환각, 환시, 환청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크고 작게 느끼는 불편함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네. 누구는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조현병 환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은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게 궁금합니다. 라는 수준의 질문이에요. 그럼 의사한테 선생님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하게 살아가나요? 하면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암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현병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조현병은 자기 마음이 약하고 생활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맨들이 조현병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예, 로맨과 아이디얼의 경우에 조현병 진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박사님도 조현병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질문에 답이 됐나요? 그런데요, 박사님.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인격장애, 성격장애는 인성의 문제이고 조현병은 뇌의 문제라고 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데, 근데 그게 구분이 확실히 되나요? 구분이 확실히 안 됩니다. 의사가 구분을 한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실제 뇌에서의 특정한 부위, 보통 흑색종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이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거를 간혹 발작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기억력이 급속히 떨어지기도 하고 진짜 눈에 흑것이 보이는 MC분 맞으시죠?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례는 실제로 이 MRI를 촬영하면 처음에는 되게 촬영을 해도 그게 종양과 같은 염증이 같은 거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진짜 3차원, 4차원 막 가지고 안 보이는 구석을 아주 면밀하게 하면 처음에 한두 번 또는 여러 번 했을 때도 밝혀내지 못하는 종양이 있는 것을 밝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제거를 하면 거의 정상으로 지내게 되고, 그랬을 때 뇌의 질환에 의해서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조현병이라고 진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술을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MRI를 여러 번 하더라도 그런 종양이 밝혀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때는 상당히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있거나 또는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거나 뭐 언성을 높이거나 저처럼 MC를 갈구거나 이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발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런 행동이 간혹 보이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생활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상당히 많은 피해의식을 느끼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언젠가 한번 손을 봐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이 인격 장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한테 그 사람을 데려가기만 하면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훨씬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네, 이 다큐를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다큐에서는 이 조현병 당사자들이 뭔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자기는 병식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이 방송 취지는 조현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초기에 조현병인 걸 알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는 이 방송 취지에 맞는 이야기를 그 환자가 한 거죠. 그 말은 조현병 환자가 자기가 조현병이라는 걸 알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잘 먹기만 하면 언젠가 완치될 수 있으리라는 그 구원의 복음에 매달려서 5년, 10년, 20년, 30년 약을 먹고 지내라라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을 나오신 분들을 보면은 약물도 10년 넘게 심지어 20년 넘게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 완치가 안 되셨대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맞나요? 그렇죠. 무려 10년이나 약을 먹었는데 완치가 안 됐으면 그건 불치병이라고 그렇지 완치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 조현병 걸 알면 충분히 완치될 수 있다고 저도 그 다큐를 봤거든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다. 완치에 있듯이 10년, 20년 약을 먹는다라는 게 완치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뭐 완치한 사람 25%, 그 다음에 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25%가 50%는 완치를 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게 무슨 연구를 해가 몇 명을 연구를 하고 치료를 했는데 몇 명이 완치 상태가 됐습니다라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5%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니까 EBS 그것도 다큐인데 이렇게 거짓말로 엉터리 같은 통계 자료를 언급할 수 있을까 하면 이 방송 만드시는 분들이 참 수고는 했는데 이 조현병 약 파는 동네 또는 조현병 환자를 약으로 치료하는 의사분들의 자문을 너무나 열심히 받아들였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방송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 이야기가 이 다큐 자체가 취지는 참 좋은데 네. 조현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이 실제로 조현병은 계속 5년, 10년, 20년, 심지어 30년 동안 약을 먹거나 아니면 감금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감금이면 감금이지. 감금돼서 치료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폐쇄병동 입원이 이제 조현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그게 같더라고요. 진짜 전 너무 가슴이 아픈 게요. 폐쇄병동에 감금하는 거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좀 옛날에는 정신병 환자들을 다 마녀라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불에 태워 죽였는데 오늘 불에 태움을 당하니까 우리 MC분 본인이 조현병 환자와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는 느낌이 드세요? 네. 뭐 이미 불탄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인간적으로 취급을 하자라고 해서 의학계에서는 조현병 환자나 이와 비슷한 정신병 환자를 감옥과 같이 폐쇄병동에 가두는 거를 상당히 인간적인 치료법 그렇죠. 불에 태우거나 얼음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익사시키지 않으니까. 이 치료법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19세기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정신병 치료법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려 100년, 200년이 지냈는데도 대한민국에서의 정신병 치료법은 이 폐쇄병동에 감금해가지고 하는 치료법에서 별로 발전을 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정신병 치료에서 이제 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는 이건 정신병 환자라고 하는 의사들의 치료법에 대한 거예요. 네. 이거는 심리 상담이나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탐색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실제로 정신과라고 하는 의사들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감금하는 거 폐쇄병동에 넣는 것보다 또 획기적으로
발전한 게 뭐냐면 195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정신병 치료를 하는 약이 나름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이 막 난폭하게 하고 뭐 이상한 환청이 들리는 것 같고 이명처럼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잠을 못 자고 또 환각이 보이는 것 같은 이거를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걸 위해서 만든 약이 아니고 비아그라 같이 전혀 다른 용도로 만들었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약을 치료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갑자기 막 시끄러운 대로변에 있는 것 같은데 고요한 제가 산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눈앞에 뭔가 어른거리는 게 안 어른거려요. 뭐죠? 그 약의 정체는? 이런 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크로프로마진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약인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그 약을 안 먹으면 이런 상황이 되고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추워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죠. 약을 안 먹으면. 먹다가 안 먹으면 그렇죠. 생기는 부작용. 그리고 다시 두려워요. 환각이 걸려.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약을 먹는 한은 좋아요. 괜찮아요. 되게 마약 같네요. 마약이라고요? 마약은 법으로서 금지가 됐을 때는 마약이라고 그러고요. 법으로서 의사가 주면 괜찮은 게 약이에요. 특히 정신과 약이에요. 그래서 마약도 의사가 처방하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면 돼요. 처방에 따라서. 그래서 의사가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환자를 치료한다라는 새로운 20세기의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것이 의료계가 되는 거죠. 약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공유시키기만 하면 의사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권력자는 뭐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면 의사는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전문성이고 이 약을 너희들이 먹기만 하면 너희들의 문제는 없어져. 그리고 병을 치료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약물 치료가 이런 방법이 제게 적절한 치료가 맞느냐고 왜 아무도 묻지를 않나요? 감히 당신이 행사하는 권력이 맞습니까라는 거를 누가 질문을 던지겠어요? 권력자한테 우리가 경찰이 지금 합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지금 합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얘가 지금 제정신 못 차리네. 너 감옥 넣어. 쳐넣어. 이러면 끝이잖아요. 감히 아무 그렇죠. 말도 못 꺼내는 그럴 때 실제로 인권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경찰이나 검찰의 권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데 그러면 넌 정신병 환자야. 정신병 환자니까 이 약 먹어. 저 정신병 환자라고 저한테 이름을 붙이시면 제가 진짜 정신병 환자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병 환자, 저 저염병 환자예요. 그래서 이 약 먹어. 그렇죠. 저 저염병 환자니까 약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잘못 없는 거죠. 이게 아까 저한테 질문한 병식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가 약을 먹어야 되는 정신병 환자라는 거를 알아라. 네, 저는 정신병 환자라서 약을 열심히 먹겠습니다. 제가 정신병 환자라는 걸 부정한다면 제가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저는 죄인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면 저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바치고 착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 그렇대. 그와 똑같은 구도가 넌 정신병 환자야. 의사 선생님이 저를 정신병 환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정신병 환자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을 먹어.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완치가 될 때까지 먹어.
언제까지 완치가 되나요? 제가 너가 정신병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약을 먹을 때까지, 그리고 약을 계속 먹는 것이 완치가 되는 거야. 아니, 완치가 되는 건 약을 안 먹는 걸 말하는 건데 왜 약을 계속 먹어야 되죠? 약을 안 먹으면 너는 스스로 정신병 환자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정신병이 도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너는 완치가 되지 않은 것이니까 약을 먹어야 돼. 근데 의사들이 중간에 약을 끊으면 재발한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너가 정신병 환자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그건 재발하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재발하지 않을 때까지. 그게 언젠데요? 너가 약 먹다가 죽을 때까지. 그럼 댓글에 폐쇄병동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그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80명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 심리 상담이 더 필요했던 것 같다고 네.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심리 상담을 필요한데 누가 그 사람을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겠어요? 왜?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는 것보다 심리 상담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리고 심리 상담은, 폐쇄병동은 아무데나 입원시켜야 되는데 심리 상담은 그 사람을 진짜 제대로 심리 상담을 해줄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 우리가 바둑을 두더라도 아무나 바둑은 둘 수 있죠. 바둑 파는 애 도로는데. 그런데 이창호 구단만큼 바둑을 잘 두느냐, 황상민만큼 바둑을 두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죠.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거는 그건 복질복이죠. 뭐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되게 가장 편한 거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수련을 받았느냐, 경력이 얼마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이 사람이 치료했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치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아진 이 결과가 있느냐, 이런 거로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는 마치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똑똑한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 가능성이 높을 것 네, 같은데요. 가능성이 높을 것 이분이 같아요. 결혼을 안 해보셨나? 처음에는 다 연애할 때마다 잘해줘요. 아,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요. 바로 심리 상담을 하는 거는 이 내담자와 치료자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자 스스로 그 내담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치료자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받는 치료가 뭐 10,000원인데요, 50,000원인데요, 500,000원인데요, 100,000원인데요, 1,000,000원인데요, 이렇게 비싸요, 저는 비싼 데서 못해요, 저는 싼 데 가서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는 더욱더 그거를 가지기가 힘들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제가 다큐를 봤을 때 그 정신장애인 인권단체라는 곳들이 막 등장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 다큐에서 언급한 이정아 씨. 이정아 씨도 이 방송에 한번 모셔가지고 이 정신장애인의 인권, 아까 제가 정신장애인들은 과연 누가 그분들의 권리와 그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폐쇄병동에 집어넣었을 때는 정신병 환자의 인권을 고려할까요? 아니면 너는 정신병 환자니까 당연히 폐쇄병동에 들어가야 돼, 너는 죄인이니까 감옥에 가둬야 돼, 이 상황일까요? 후자겠네요. 지금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을 뭐로 보십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항상 환자의 인권을 우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환자는 약을 계속 먹어가지고 환자로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해요. 그러면 그것이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이야기일까요? 약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장애인, 정신장애인 인권단체 대표로
있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또 지금은 회복이 되셨다고 하는 이정아 씨 이분조차도 진짜 자기가 겪은 조현병의 정체가 뭔지를 모른 채로 의사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일부 수용하고 일부는 본인 스스로 극복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게 이 다큐에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네. 그런 내용 느끼셨어요? 네. 자기 조절이 안 되면 약은 꼭 먹어야 하지만 아니면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약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지지나 네. 공감이나 이게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네. 하죠.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자기 생활을 관리를 못할 때 약으로서 통제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거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너무 무섭네요. 네. 그런데 의사들은 마치 인간의 마음이 약으로 통제될 수 있고 인간의 몸이 약의 영향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약으로 통제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이 정신병이라고 명명을 하는 순간부터 아주 그 믿음을 확산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정신과 의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약의 통제를 받는 거는 신체지 마음이 약의 통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마음이 약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내 신체가 약의 통제를 받게 되면 내 몸이 내 마음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뭔가 함께 쇠약해지고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그 현상은 있습니다. 왜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동할 때는 마치 이것이 같이 작동하는 것이 인간에서의 몸과 마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마음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약은 그 마음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몸을 통제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 정신을 놓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마치 좀비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이 마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바로 이 약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통제한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마음을 통제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간호강심소에서 거의 30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은 저 친구 이야기를 간혹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에서 거의 졸업할 때 수석에 가까운 이 점수를 받은 친구였어요. 수제네요. 수재죠, 그죠? 네. 그런데 걔가 부모와의 관계 또 본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가 뻥 하고 나자빠진 상황에 처했어요.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놓아버리고 자기 마음이 무슨 상태인지 이렇게 있고 부모나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환각한청이 들리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부모는 그 상황에서 30년 동안 약을 먹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을 때 아유. 제가 끊임없이 그 친구를 만나서 너 약을 먼저 끊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약을 끊을 수가 없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울고 싶었어요. 왜? 걔는 내하고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자기가 겪는 문제는 그걸 상담을 해줘요. 그렇지만 그 상담의 문제에서 한 발짝으로 더 나아가고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려면 일단 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약을 계속 먹으면서 상담 치료를 받으라는 것. 그건 상담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약을 먹게 되면 정신병 환자처럼 멍하고 얼굴이 살이 찌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자기 신체 조절이나 상황이 모든 게 서툴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욱더 자기 생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더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
에서 자기 생활 관리를 하고 사회에서 정상인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신과 약을 먹고 한 3개월만 지나면 얼굴을 보면 벌써 이미 맛이 간 상태로 얼굴에 드러나는데 눈이 맹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회복된다고 주장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제정신이에요, 대체? 근데 왜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본인들이 정신병이라고 진단을 내렸으면 약을 쓰는 거 외에는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요즘에는 인지치료 쓴다고 하지만은 인지치료가 효과가 있으려면 이미 약물치료를 중지를 한 상태에서 인지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약물치료를 중지를 하고 인지치료를 하기가 두렵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본인들도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거든요. 인지치료, 운동치료를 하면서 약을 안 쓰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요?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의사가 그 치료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게 돼요. 음, 의사의 권력이 없어지고 권한이 없어지고 우리 나와바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환자를 두고 그냥 이권 다툼하듯이 하는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의사 선생님을 너무 나쁜 장사꾼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죄송해요. 마세요. 네.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 현상이나 이 병이라는 게 대체 뭔지에 대해서 병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자기 스스로 생활 관리를 못하거나 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사회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모는 것조차 어쩌면 그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나 특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문화, 사회 환경 수준이다라는 것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병 환자의 인권은 그냥 정신병 환자는 열등한 사람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 가지고 있는 권리, 인간을 존중한다는 게 뭔가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애인 또는 내 부모일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내 스스로의 마음부터 정리하면서 이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8월 24일 WPI 워크샵이 열립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